예, 지금부터 제 215차 현명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바이오 아이코와 우리 사업단의 많은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지금 현재 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님 모시고 그런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바이오 마케팅 랩 정지희 이사님이십니다. 정 이사님은 화이자 제약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지금 바이오 마케팅 랩 전략 컨설팅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예, 이사님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이오 아이코어에서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말씀들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오늘 해외 진출을 고민하시는 여러 전문가님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바이오 마케팅 랩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고요. 본 글로벌이라고 얘기하는 해외 진출을 고민하시는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 고민하실 수 있는 전략의 단계들 살펴보고요. 실제 2000년대부터 열심히 해외 진출하셨던 인바디라고 하는 기업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바이오 마케팅 랩에서 전략 컨설팅 이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 기술 경영 그리고 경영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와 연구와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2017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예,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바이오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수많은 진짜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8년, 19년도에 디지털 마케팅을 선두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트렌드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1년부터는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2022년에 저희도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스타트업들의 관심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바이오 아이코어와 함께 강의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켓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멀티 채널 마케팅에 대한 고민들과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하고 있고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이제 본 글로벌이라고 하는 컨셉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본 글로벌, 글로벌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3년 한 10년도 전에 이미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그 당시에 부서 이름이었죠. 예, 글로벌 창업 선도 국가를 이제 선도하겠다고 이제 본 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이제 멋진 비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창조 경제에서 어떻게 민간 중심으로 지원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창업을 위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주면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실제 글로벌리 확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역시 해외에서도 본 글로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아예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꼭 한국 시장이 아니라 꼭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어떻게 커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컨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knowledge 인텐시티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강점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관점이 바로 다른 사람은 좀 따라하기 힘든 hard to imitate 한 그런 기술이었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업계에서 다른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서플라이어든가 혹은 고객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나 경제적인 뒷받침, 그 규제의 뒷받침들을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이런 4가지 정도로 본 글로벌 회사들이 태어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2013년 이후에 여러 노력들이 있고 현재도 국가기관 혹은 코트라 그 글로벌 스타트업 본 글로벌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를 좀 보면
여전히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목표 시장은 한국인 것 같아요. 예, 국내 시장은 한 3분의 2 정도, 국내와 해외를 둘 다 생각한다라고 하시던 기업들은 한 또 3분의 1 정도 계셨고, 나는 해외 시장 먼저 갈 거야라고 하는 정말 1%, 1%의 창업 당시 창업가 분들께서 글로벌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고민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정보가 부족하다. 어떤 시장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역시도 쉽지 않다. 우리는 주로 포털 검색을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혹은 정부 혹은 규제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수출 관련된 보고서,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들을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어려운 사항들을 손꼽아 주신 부분이 바로 시장 정보 부족, 무역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자금의 부족들로 꼽아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런데 또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서 회사를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오늘 좋은 단초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이라고 좀 고민을 할 때 저희가 큰 이제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시장을 가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시장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혹은 그 경제의 규제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하고 합치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실제 이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우리와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시장 선정에 대한 경제 규제까지는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문화까지는 보실 시간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향후 CEO님 혹은 현재 CEO님들께서는 좀 고려를 하시면 향후 해외 진출하는데 좀 더 발빠른 전략들을 대응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여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을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그 시장에 맞는 것이 수출이냐, 혹은 협력사 네트워크로 그 시장에 있는 이미 이스태블리시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냐, 혹은 자사의 법인을 그 나라에 세울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진출의 목적,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 혹은 자본의 투입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이런 진입 전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케팅이라고 좀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라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통하고 한국에서는 맞는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새롭게 개발되거나 변경돼야 되는 필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변경이나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려점들이 있을지 고민하시는 거. 제품과 서비스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제조 혹은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가 없거나 혹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뿌리내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또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조, 유통, 마지막으로 채널 영업하시면서 어떤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확장시키실 수 있을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선정하실 때 가장 큰 거는 경제겠죠. 네, 그 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야.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10년 정도 혹은 20년 정도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나라야? 예, 파퓰레이션 사이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연령, 일본에 있는 고령화된 인구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인도에 있는 20, 30대의 젊은 인구들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 디스트리뷰션 보실 거고요. 혹은 마이그레이션. 미국처럼 파퓰레이션 사이즈도 크고 나이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민 정책이 활발해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유입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 소비자들의 교육이나 직업의 수준은 어떤지, 우리랑 비슷한지 혹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조금 먹히기 힘들 정도의 시장인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우리 시장에
메디컬 디바이스가 됐건 우리 약이 됐건 먹힐 수 있는 시장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 환경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1992년도에 여전히 미국이 이제 인구 1위였는데요. 2028년도 보시면 중국이 인구 1위가 될 거고요. 자, 인도가 2010년도에는 한 3위 정도였는데 계속 2028년도에도 인구 3위. 일본도 역시 4위 정도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분들의 나이, 연령대의 구성, 그리고 교육이나 기술 수준들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오른쪽에 계신 전체 인구 구조 중에서 제가 타겟하고 싶은 서비스가 유효한 시장의 규모를 규정을 하시고 그 안에서 단기간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혹은 3년 혹은 5년 안에 목표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인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각국에서 체결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혹은 트리티 이렇게 뭐 아세안 혹은 RCP, 뭐 TPP 이런 규제들에 대한 큰 정치적인 혹은 규제적인 네트워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처럼 뭐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을 하자 말자 혹은 뭐 중국하고 수입하면 안 돼 혹은 이제 무역 규제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간 수년간 준비했던 해외 진출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한국 시장이 상대 국가와 어떤 조건에 있는지 정치적인 변화들이나 규제적인 변화들에 대한 관심들도 필요하십니다. 다행히도 이제 한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 뭐 정보 자료집처럼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고 관련된 규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기업이 관심이 있으면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정보 보고서를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 규제가 혹은 이 국가에서의 향후 정치적인 혹은 법적인 변화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바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규제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제품이 분명히 잘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잘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 연구인데요. 이제 홉스터드라는 연구자가 1980년대부터 IBM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IT 기업에서 그 기업의 문화들을 각국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그 조사된 연구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추가 팔로업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의 기본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파워 디스턴스라고 해서 좀 그 의사의 결정이 우리 한국식으로 혹은 아시아식으로 조금 윗사람 혹은 상사에 의존하는가, 하이라키를 존중하는가, 혹은 좀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느냐, 혹은 개인주의에 좀 더 신경을 쓰느냐, 혹은 집단적인 의견 형성에 좀 더 신경을 쓰느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불확실성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지, 혹은 아주 정확하게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또 확실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문화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남성적으로, 여기서 남성적이란 말은 좀 더 모든 일들을 진취적으로 해나간다는 얘기고요. 퍼미니티라고 해서 여기서는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쓴다라는 분위기를 가서 머스큘러한 문화인지 혹은 페미닌한 문화인지,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들을 사회가 갖고 있는지, 혹은 조금 더 전통적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는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것, 내 사업을 즐기는 것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오늘 잘 견디고 내일 혹은 미래에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스타일인지, 이런 디멘전을 가지고 각국의 문화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차이나, 프랑스, 러시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밑에 그 홉스타드인사이트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가고 싶은 나라에 이름 한번 쳐보시면요. 이 나라가 한국하고 파워 디스턴트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혹은 유사한지,
혹은 개인주의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혹은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가고자 하는 시장의 소비자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시장에 내가 서비스와 제품을 안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고객과 저희의 스테이크홀더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시고 나면 이제 진입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이제 진입 전략 되게 단순한데요. 가로축으로 보시는 거는 내가 이 해외 진출되어 있는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의 오너십을 가질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 혹은 이 해외에서 나오는 이윤 내 어느 정도 내가 기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로우부터 하이까지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고요. 또 세로축으로는 그러면 그 정도의 오너십이 좀 적으면 인베스트먼트 좀 적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핏이 많으면 제가 넣는 투자하는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와 리스크가 낮으면서 또 큰 단위까지 요런 X와 Y축을 가지고 해외 진출의 전략을 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오너십도 좀 적으면서 인베스트먼트랑 리스크도 좀 낮은 그냥 수출하는 거죠. 예, 수출하거나 혹은 제 제품을 기술 이전하거나 라이센싱 인앤아웃을 하거나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파트너 혹은 해외에 있는 다른 지사들 혹은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긴 저희 회사의 투자가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 마치고 나면 이 나라에서의 비즈니스는 성공 혹은 조금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자, 중간에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부터 조인트 벤처로 가게 되면 우리 회사도 실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너십도 가져가고 향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매출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다른 나라로도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스트래티지한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렇죠. 향후에 클 시장에 그냥 다 던져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우리 회사도 투자를 하게 되는 에코티 베이스의 계약 관계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규제 혹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장의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도 자신이 있고 우린 여기에서 좀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지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lly owned subsidiary를 세워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혹은 애퀴지션에서 현지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는 현지 기업을 M&A로 인수해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단계들의 진입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즈, 익스포트 단계의 바이오 기업들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혹은 실제로 지사를 설립해서 직접 해외 시장을 공략해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5년, 10년 저희가 좀 다른 형태의 해외 진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실 거냐? 예, 기업의 내부적인 고려 요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스트래티직 인텐트라고 해서요. 우리 회사가 당장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혹은 이 시장 내가 좀 이해하고 조금 돈을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시장은 우리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 라는 스트래티지한 인텐트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사장님들과 이제 C급 레벨에서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가자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나라에 진출을 하시는 건지 혹은 단기적인 프로핏을 보시는 건지에 따라서 다이렉트 엑스포트, 수출만 하실지 혹은 실제 지사를 세우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고려점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내가 이 지사를 혹은 해외 진출을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네, 통제력이 당연히 크게 원하신다면 지사 세우는 것이 맞고요.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이렉트한 프로핏이 더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하시거나 현재 계신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혹은 라이센스 인앤아웃 하시는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내부 기업의 리소스도 큰 고려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아주 유능한 국내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잘 알지만 다른 나라 시장은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고용해서 배울 만한 충분한 뒷배가 있다. 재능적인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결정에 따라서 다이렉트 익스포트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충분한 자본력을 들여서 현지 엑스퍼트를 구하시고 혹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사들과 함께 지사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컴퍼니 리소스의 한 가지 고려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시장에서 채택되기 쉬운 건지 혹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 채널을 거쳐야 되는지도 해외 진입 전략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지사를 세우면 금방 되겠죠. 만약에 근데 동일한 상황인데도 우리 제품은 좀 어답트하기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사를 세워서 직접 진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드릴 회사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 프로덕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내 기업 내부의 장기적인 자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서 좀 고민해 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트랜스포트나 로컬 가버먼트 그리고 지오그래피. 저희 그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좋지. 그런데 미국 시장은 멉니다. 시간적으로도 여행하기로도 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운송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데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이에 맞는 형태인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트랜스포트에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고요. 로컬 가버먼트, 해당 진출하는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 혹은 그 나라의 관심사가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합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좀 더 적극적인 지사를 진출한다거나 혹은 조인트 벤처를 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오그래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들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또 거리가 가깝다 보면 일본과 한국은 가깝죠. 네, 가까우면서도 유사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또 소개드릴 예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오그래피도 여러분들의 해외 진입 전략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컬처. 우리나라와 미국 혹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가까운지 뭔지 아까 홉사드 같은 연구들로 살펴보실 수도 있고 실제 국민들이나 사회 구조적에 관심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도 있으니까요. 오늘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업의 고려 요소들을 가지고 이 나라에는 어떤 진입 전략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좀 정리해 보실 수 있는 도움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해외 진출을 결정을 하시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제품에 대한 수정 혹은 변경 혹은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뭐 핸드폰 비즈니스 안 하고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만 LG가 이 아랍권에 진출을 할 때 아예 핸드폰을 개발할 때부터 메카폰이라고 해서요. 이슬람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시는 신성한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메카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나침반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핸드폰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화끈한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04년도였어요. 이렇게 기존 제품의 소프트웨어이든 혹은 구조적인 변경이든 제품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신 결정이 없으면 사실 이제 와서 그 규제에 맞게 그 제품을 수정한다던가 다시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제 고민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관련된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제품 개발에 참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가장 간단하게는 넥슘이 미국에서는 그냥 그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제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처방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약제잖아요. 각국마다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각국의 의약품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 정부 기관들이나 우리 바이오 아이코 이런 교육들 통해서 늘 열려 계시고 정보들을 수집하시고 그게 내 제품과 서비스의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제조와 유통까지도 좀 언급을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제조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를 셋업하고 나서 실제 이 제품과 서비스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쓰일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나 갖고 온 사례는 바로 이제 애플사의 사례입니다. 애플사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모든 제품과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죠. 예, 이제 그때 소요되는 비용들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마 기기당 한 155불 정도로 아마 2020년대 초기에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30% 정도가 R&D 정도 비용에 미국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부품들, 무슨 칩도 소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액정도 소싱을 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서플라이어들에게 소싱 받는 과정들에서 또 한 32% 정도의 비용들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핸드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한 25%.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양한 비용들은 저희가 놓치기 쉽지만 웨어하우징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갈 때 관세 혹은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창고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 부분들이 유통되실 때 어떤 파트너사들과 어떤 접점에서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혹은 실온 보관이 필요한지 리테일 아울렛에서 어느 위치에 놓일 수가 있는지 혹은 의사나 헬스케어 센터 혹은 조금 이따 보실 헬스클럽에 가야 되는 건지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애플은 16%밖에 안 쓰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큰 비용들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하듯 다양한 방법들, 마케팅 관련된 영업 활동들에도 당연히 그 마켓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다 보면 이 추가적인 비용들과 현지에 계시는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현재 사는 500불 정도 되는 아이패드가 실제 30%만 R&D고 나머지 비용들은 유통과 마케팅하는 데 추가적으로 15% 이상의 비용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하고 유통하시는 데 고민을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채널하고 영업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의 채널은 아주 제한적이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의료기기라던가 혹은 화장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채널뿐만이 아니라 멀티 채널, 진짜 드럭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갈 것인지 혹은 온라인과 드럭스토어에서 어떻게 크로스 채널로 매니지를 해야 될 것인지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크로스 채널 혹은 멀티 채널 관리 방법들은 무엇인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정도 수준의 서비스나 유통과 영업을 기대할 것인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좋은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발달된 곳은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스토어도 있고 모바일도 관리하실 수 있고 또 이메일로도 되고 우편으로도 되고 헬스케어 센터에서도 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관리를 하시는 방법들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개의 파트너사가 아닌 다양한 파트너사를 같이 협력하실 수 있는 내부적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 지역 전문가 혹은 파트너사와의 협력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상황들 플러스 그 현지에서의 가장 각광받는 채널과 영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외 진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맞아. 기본적으로 맞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했던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의 전략일까요?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영업망 확대를 위한 회사와 직원의 동반 성장. 네, 회사와 직원의 동반 성장을 큰 회사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이제 전략은 촘촘한 글로벌 영업망, 글로벌 인재 양성, 신시장 지속 개척, 신기술 개발. 예, 상당히 첨단을 걸으면서도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업의 전략일까요? 네. 이 기업입니다. 저는 이 기업에 이제 본 글로벌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요. 현재는 12개 해외 법인이 있고 1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78%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 대리점이나 파트너사들도 80여 개가 있고요. 인바디는 1996년 정도에 설립이 됐던 회사인데 2000년 창업 4년 만에 미국하고 일본의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해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시장 진입 전략 중에서 사실 법인 설립하는 건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가장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공격적인 전략이죠. 자, 이후에도 유럽, 아시아, 중국, 인도까지 해서 현재 12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0개 국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해외 법인에도 4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봤었던 이제 기업도 해외로 크고 직원들도 글로벌 직원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비전에 어울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니까 1996년에는 바이오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저희 아마 헬스클럽 가시면 요새는 그 보건소에도 많이들 있고요. 그리고 건강센터에도 많이들 있더라고요.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이제 인바디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병원, 의원에 진출을 좀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성장한 곳은 한국의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이었어요. 헬스클럽에서 인바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아까 미국과 일본의 현지에 아예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 제품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제품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difficult to adapt지만 직접 우리가 해외에 영업을 해야지 우리 제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략적 결정을 내셨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하시고 강력한 영업망을 구축을 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 펼치시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요. 2000년도 12월에 이제 코스닥 상장하시고 이렇게 매출을 늘려나가시면서 2014년도에는 사명을 아예 기계의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인바디라고 바이오스페이스도 좋은 이름이지만 우리는 인바디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모든 브랜드의 이름도 통일을 좀 해서 아예 요새는 인바디라고 하는 게 저희 스테이플러를 호치케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는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기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도에 계속 성장을 잘했고요. 2019년도에는 1,000억 원의 매출 달성하고 작년에는 미국에도 해병대에다가 인바디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가장 주요한 큰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아주 그 성능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팔 수 있는 이제 군대에 팔았기 때문에 제품력에 대한 인정들 그리고 시장 침투력에 대한 인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 CES에서 이제
헬스케어의 웨어러블 제품들 내면서 피트니스 부분의 혁신상도 수상하는 글로벌 업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인바디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접하면서 해외 진출 사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좋은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공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CEO께서 여러분들처럼 기술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으셔서 실제 인바디라고 하는 초기 기술부터 해서 현재는 혈압계 그리고 수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 그리고 현재는 소프트웨어까지 헬스케어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품력들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셨고요. 사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셨다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네, 2000년부터 미국과 일본 지점을 아예 세우셨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성공 전략은 초기부터 독자 브랜드를 형성했다는 거죠. 네, 잘 모르는 한국 기업 어디 저쪽에 있는데 1990년도 말 한국이 뭐 K-웨이브 전혀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스페이스가 아니라 인바디라고 하는 우리 제품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인바디 체성분 검사 분석지에다가 인바디라고 아예 찍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아예 전 세계 인바디 기계와 인바디 서비스로 브랜딩하셨던 좋은 성공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이 3가지 성공 전략 중에 저희는 가운데 있는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어떤 궤적을 가지셨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배경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그 배움들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 제품들의 성공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 우리가 있는 이 시장이고요. 처음에는 한방병원에 무엇인가 좀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방병원에서는 사실 얻기 어려우신 부분이셨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이 인바디를 도입을 하면서 체성분이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분들 건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받는 고객들이 의사 선생님께 한의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심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치, 과학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장점을 위주로 해서 도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아마 이제 비만 클릭이나 건강 클리닉으로 이제 건강 관리 혹은 헬스케어 시장들이 좀 발전해 왔고요. 이때부터는 당뇨나 혈압 환자에 있어서 영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체성분 관리 분석기가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투석 환자에서는 체성분 관리와 수분 관리를 통해서 부종 관리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에서도 체성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환자의 상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학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네, 실제 저희가 큰 매출을 이루게 된 건 바로 헬스클럽. 네. 그래서 비만 클리닉, 건강 클리닉을 고민을 하시면서 많은 인구들이 이제 개인 트레이너가 등장하는 헬스클럽에서 인바디를 측정을 하고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내 현재 근육량이 얼마인지, 내 수분이 얼마인지, 부종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에 측정을 해보니 이렇게 변화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제 거의 모든 헬스클럽에는 인바디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필수 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대에는 거의 뭐 보건소, 주민센터에 다양하게 보급돼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가정에서 또 보급이 돼서 내가 집안에서도 언제든지 원하는 때 측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인바디로 실제 수치를 보기도 하고 인바디를 가지고 조금 변경해서 이제 눈으로 측정을 하는 눈바디 뭐 이렇게도 널리 사랑받는 브랜드까지 한국에서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일본 시장에 2000년도부터 해외 지사를 설립을 했다고 했는데요. 왜 일본이었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장 선정의 측면에서 일본 시장은 이미 타니타나 오므론이라고 하는 건강기기 업체, 주로 이제 체중계 혹은 혈압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체성분 측정 시장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 3,9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가정용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꽤 괜찮은 선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일본의 의료기기 규격 인증이나 약사법에 저희 그 인바디가 만든 제품들이 충분히 부합하는 통과할 수 있는 그 품질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가깝고요.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희도 많이 알아서 두 나라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체중이나 혹은 건강관리에 대한 생각들이 유사하다는 근거리의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우선 선정을 하고 나서 진입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예, 직접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철저한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품의 어답션이 얼마나 쉬울까 어려울까에 대한 그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어려우면 그리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현지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도 잘 모르니까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팔아보자 라고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이 당시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품을 우리가 잘 모르는 시장이라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야 라고 해서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또 성공의 스토리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요 법인을 직접 설립했던 결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그 처음에 한방병원으로 잘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일본 병원으로 먼저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일본 병원에서 우리 제품의 장점,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들을 강조를 했는데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초반부에 아주 어려움들을 좀 겪었고요. 그 단계에서 타겟을 좀 바꿔서 스포츠 센터를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도 비율이긴 하지만 스포츠 센터에 오시는 멤버들 한 분당 1년에 한 어느 정도 쓰는지를 갖고 있는 시장 조사 자료입니다. 우선은 1등이 여기 싱가포르라고 되어 있고요. 2등이 그 당시 2021년에는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기 오면 이제 뒤에서 한 3번 정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헬스클럽에 오시는 분이 뭔가 좀 더 계속 개인 지출을 하실 수 있는 기제가 뭔가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는 개인 트레이너를 통한 직접 운동, 개인 코치이죠. 그리고 개인 코치를 하실 때 필요한 수치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인바디라고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스포츠 센터를 공략해서 일본은 운동 초보자도 많이 스포츠 센터에 오고 또 헬스장도 그냥 개인 헬스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대규모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이해를 했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스포츠 센터를 핵심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병원에 영업을 하러 갔던 인바디 영업사원들은 갑자기 스포츠 센터를 가야 돼서 아마 혼란과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제품력과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그 혜택, 고객에 대한 혜택들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 제품에 대한 영업을 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33대 팔았었대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괜찮네. 이제 3위 업체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3위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면서 업계 3, 4위가 이거 다 들여놓네. 이후에는 일본 법인 설립 2년 만에 손익분기점 돌파하게 됩니다. 결국 2017년에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웬만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이런 운동선수들도 인바디 괜찮은 제품 가지고서는 우리 체성분 과학적으로 관리해라고 인식될 정도로 대형 스포츠 센터 그리고 첨단 기술의 하나의 브랜딩으로 성공을 하게 된 상황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좋은 시장을 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고객이 이 시장이 우리나라가 했던 전략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겟을 전환하는 것,
또 큰 전략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미국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시장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트니스든 의료 시장이든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외 진출하시면 가장 먼저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미국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바디도 2000년대부터 미국 시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시장을 진출 결정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나 신의료 기술 평가를 위한 준비들을 착착 준비를 해왔었고요.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본보다는 훨씬 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진입이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설립됐던 법인은 서부, 즉 아시아인들이 많은, 한국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피트니스 시장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의료 시장 혹은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승인 절차들도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리고 의사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비용 지출 구조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피트니스 시장부터 공략을 해서 역시 직접 영업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2023년에야 동부 쪽에다가 법인을 아예 설립을 해서요. 이제는 의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관찰을 하고 이제는 피트니스 시장을 먼저 가고 그동안 의료 시장에서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의료진과의 의료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제품력과 과학성을 인정을 받게 왔고요. 이제 2023년,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지난 후에는 이 인바디라고 하는 기업의 기기가 의료 시장까지도 급부상할 수 있는 위치까지로 시간 투자와 노력 투자를 했습니다. 마케팅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진출 초기부터 의료 시장을 지금 20년 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나 전시에 참가하는데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피트니스 전시회나 항노화학회, 조기 진단 및 예방학회, 체성분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 전시에 쫓아다니면서 인바디로 한 퍼블리케이션들을 계속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께 꾸준하게 알려왔고요. 피트니스 시장도 그 당시에 피트니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아마 20년 전에 피트니스 시장, 미국은요. 정말 엄청 근육이 많으신 이제 젊은 남성들이 아주 무거운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마초적인 문화로 운동을 하시는 마니아 중심의 이런 짐에만 가면 우리가 인티미데이트 될 정도의 무서운 그런 짐티미데이션이 있는 그런 형식의 피트니스 시장과 컬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 강습도 없고 그렇다 보니 1인당 지출하는 금액도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골드짐, 라이프타임 피트니스 이렇게 되게 근육이 많은 이런 마초적인 남성분들이 전통적인 피트니스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을 때는 인바디에서 사실 많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과 웰빙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홈트가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헬스장으로 모이게 되는 아주 대중적인 헬스장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나 애니타임 피트니스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저희가 헬스클럽에서 달리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막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운동들이 아니라 친교도 하게 되는 아주 소프트한 대중적인 문화의 피트니스 클럽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데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초보세요. 그래서 순 증가 회원이 대부분은 40%, 50%가 초보기 때문에 운동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제 몸의 상태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나요? 그때 인바디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짐 문화가
코로나19 이후로 훨씬 더 대중적인 집 문화로 바뀐 부분들이 사실 미국 인바디의 성장에 있어서 큰 영향을 했고요. 또 잘 활성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 시장이 그래서 현재는 개인 강습 아주 많아졌고 그리고 신규 프랜차이즈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서 했었던 것처럼 신규 프랜차이즈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인바디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LA 레이커스에서 인바디 아예 설치해서 우리 운동선수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 중에 가장 지점수가 많은 곳에서 전 지점에 인바디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인바디 가지고서는 우리 이런 거 도입했어 라고 아예 광고를 하게 되는 피트니스 센터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매출이 지금 거의 320억 원이 넘는 상황이고 이게 2021년이었고요. 작년에는 또 해병대 육군에다가 또 한 530여 대를 한꺼번에 납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 관에서도 군에서도 제품력에 대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의료 시장에 대한 진입로가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를 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매출 522억 했고 전년 대비 해외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던 매출 시장이 바로 미국. 가장 크면서도 다양한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문화나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훨씬 더 포텐셜이 많아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로잡은 헬스 국민템 인바디가 이제 다음으로는 베트남 간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스러운 기사들을 좀 봤는데요. 베트남에 대한 소식들은 아직은 많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바이오 전문가들로서 어떤 부분들로 나도 해외 진출 좀 고민하면 좋을까? 요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구글 트렌드를 잘 챙겨보거든요. 이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홈페이지 가서요.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트남이라고 쳤어요. 베트남을 치고 인바디, 그리고 인바디의 경쟁사인 뭐 타니타, 그리고 인바디에 관련된 그 주제어들, 뭐 퍼스널 트레이너 혹은 피트니스 센터 혹은 뭐 BMI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베트남이라는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이런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었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초기일 것 같고 이런 초기 시장에서 앞으로 이 BMI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 오른쪽에 보시면 베트남이라는 지역에서 어느 도시가 검색어가 많더라. BMI 검색어가 많았던 호치민시티 혹은 하노이, 대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에서 관심이 많은 인바디에 대한 인지도나 마케팅 활동들을 높여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는 해외를 가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실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 트렌드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전 세계로 한번 저는 찾아봤습니다. 기업은 인바디로 한번 찾아봤고요. 경쟁사 뭐 타니타, 기타 다른 경쟁사들 놓고 어느 나라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검색량이 많았던가 지난 5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리비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데서 이제 인바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인바디에 이 중동 쪽 파트너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로는 이쪽에 현지 법인들이나 현지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하시기 전에 아주 간단한 이런 인터넷 검색이지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러이러한 경쟁품들을 넣고 혹은 주제어를 넣고 관심 있는 지역을 좀 넣어 놓으시면 지난 1년, 지난 5년, 향후 지난 3년, 3개월 어떻게 변화되시는 추이들을 보시면 우리 제품, 나와 관련된 서비스가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어딘지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별로 안 들이지만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전략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진입 전략을 고려한 요소에서 스트래티직 인텐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 것인지 혹은 단기적인 매출을 거두는 것이 현재의 나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어떤 형식으로 진출할 것이냐 결정이 될 거고요. 컴퍼니 리소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고 그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정보 혹은 협력 혹은 파트너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점검들 해보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제품에 대한 판단, 이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가랑 같이 파트너를 해야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전략적인 고민들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랜스포트나 지오그래피, 컬처, 로컬 가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관련된 정보들 찾아보시는 걸로도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 고민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선정하시는데 경제,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부분 꼭 고민하셔야지 실제 시장으로 들어가셔서 운영하실 때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나 챌린지들을 좀 줄일 수 있다. 진입 전략에 있어서 수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협력사와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들도 큰 장기적인 해외 진출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변경이나 개발하시는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고요. 그 나라가 제조나 유통에 있어서 어떤 규제와 어떤 파트너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채널이나 영업을 통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오늘 해외 진출 전략과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은 그 창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텐데 언제부터 준비를 이렇게 어떤 식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교수님 진짜 그 2013년도에 본 글로벌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1%만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했잖아요. 네. 제 답은 사실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은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게 이제 신약이든 혹은 의료기기든 혹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든 한국 시장만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특히나 이제 큰 시장 위주의 뭐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을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시장,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시장들을 가지고 적어도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향후 4년 안에는 런칭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시려면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나 우리 바이오 아이코어의 도움 많이 받으셔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고 비용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근데 해외 진출 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진출 전략에 보면은 이제 문화, 뭐 시장, 고객 특성 여러 가지 이해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저희나 혹은 이제 바이오 아이코어 같은 이미 여러 가지 그 정보와 지식들을 축적한 외부 기관들하고 사실 상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창업자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자분들 중에서도 가고는 싶은데 이게 좀 다 언어적으로 좀 안 친해서 혹은 뭐 해외 시장은 좀
뭔지 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제품력과 기술력이 있는 만큼 우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잘 먹힐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작은 영어라도 혹은 작은 정보 아까 제가 검색 트렌드로도 그 해당 지역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노출을 좀 높여보시면 이런 해외 진출을 장기적으로 고민하실 때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언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그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어플도 생기고 등등 이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언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워낙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서도 다 이제 번역을 해주니까 사실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오히려 공식적인 언어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들이 생겼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분들과 비즈니스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의 좀 문화적인 유대감들을 형성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분들의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농담을 찾아서 하고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20여년간 이제 그 외국계 대학교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미팅을 갈 때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요 질문은 꼭 하고 와야지. 이렇게 대부분은 강의 끝나면은 질문 없으십니까 하면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할 걸 하나씩은 가져가서 영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명료한 영어를 가지고서는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난 당신하고 인사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사실은 언어적인 장벽을 혹은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언어는 워낙 전문가 활용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도 잘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이 쌓을 수 있는 투자자와 혹은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크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호의 그리고 그 호의를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간단한 영어로라도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거. 그 연습이 좀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마다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뭐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국가의 전문가들의 전문 인력을 또 고용을 할 필요도 있고, 뭐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정말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현지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그분들 믿을 수 있는지. 그렇죠. 저희 그렇죠. 흔하게 해외 브로커가 무슨 사고가 났더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새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한류가 뜨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정말 많아요. 한국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그 한국을 배우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나라, 본인의 문화를 알리는데도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워킹 비자가 아니라서 계약 관계로 일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관련된 정보를 진짜 커피 챗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대화들을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좀 오픈해 주시면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해외 현지 전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정보들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 해외 전문가들을 다음 단계로 좀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주위에서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 또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좋은 강의들 듣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힘드시지만은 자꾸 이렇게 트라이를 하셔서 그렇게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 밸류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회사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고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앞으로 진출하고 기술 사업화, 기술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이런 정보들 주위에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서 강의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정지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215차 현배한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